안녕하세요. 전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이곳 사연을 애청 중인데요. 원래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일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정도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곳에 있는 사연들과 비슷한 일이 생겼거든요. 제가 이렇게 변하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제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이 제게 어떤 일로 고민을 야기시켜주고 어떤 결론을 내게 해줬는지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로 만난 후 연애를 시작했던 남편과의 3년째.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던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던 상황이라 처음에는 저도 결혼이라는 생각을 선뜻 결정하기 힘들었어요. 남편과는 연애 기간 동안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잘 맞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혼자 계신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것은 힘든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만나 뵙게 된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보게 된다고 진심으로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그때부터 다른 걱정 없이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게다가 부모님이 몇 년 전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부모님처럼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젠 남편과의 삶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저보다 먼저 결혼한 며느리인 동서가 저를 무척이나 반기더군요. 같은 며느리로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많았던 건지 아내 노릇도 며느리 노릇도 처음이라 서툴러 도움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저를 반기는 동서 덕분에 저는 실행일과 관련된 일들도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은 까다롭게 하시는 편이 아니시고 별로 할 일도 없으세요. 그동안 제가 다 맡아서 했으니 형님들이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우리 둘이 같이 하면 힘든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의 마지막이 끊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보를 더 주세요. 그래도 내가 살림에는 서툰 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동서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먼저 결혼한 토나의 동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혼 전 만났던 동서의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니 우리가 자매처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 후 동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결혼 전엔 함께 시댁일을 하자며 살갑게 굴던 동서가 제가 들어온 후로는 그동안 하던 시댁일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는 거였어요. 동서,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 거야?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가 처음 만든 명절이기 때문에 동서에게 많이 의지할 것 같아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동서가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어요. 명절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절이라고 해봐요. 별거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까다롭지 않으시다고. 그냥 전 몇 가지 종류 만들고 나흘서나 가지만 묻히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리거나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형님도 친정에서 배운 게 있으실 거예요. 맞지요? 그럼 나 알아서 하라는 거야, 동서. 난 당연히 동서랑 같이 준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돕기는 하겠지만 이제 형님이 만든 느낌으로 형님이 알아서 주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래쪽 육아 일정과도 별개로요. 동서인 저가 형님을 가르치는 것도 좀 웃기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번에 좀 바빠서 명절 당일날 뵐게요. 수고하세요, 형님.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동서가 시댁대소사를 다 알아서 해왔다고 하기에 저는 먼저 시집은 동서에게 물어보고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날의 동사라고 해도
제가 배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고, 동서 역시도 저에게 많이 알려주겠다고 말했으니까. 하지만 동서는 처음부터 제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제가 시집가서 처음 만나는 첫 명절부터 모든 일을 제게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제 예상과 다른 동서의 반응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동서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의리도 아닌데 먼저 시집 왔다는 이유로 그동안 혼자 시댁일을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동서의 고생과 고충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동서가 바쁘다 해도 도와주지 않겠다며 남편과 상의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 여러 곳에 물어가면서 첫 명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후 동서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시댁일을 하고 아버님을 챙기기 시작했을 때 동서는 당연시 여겨 모든 책임을 저에게 넘겨주고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최소한의 며느리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했죠. 따라서 명절에는 친정에 가는 것이 좋겠지요. 핑계로 한참 늦게 와서 얼굴만 쓱 비추고 가는 시어머니, 제삿날에도 상차림 한번 도와주는 법 없이 서방님과 둘이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는 것이 꽤 해맑습니다. 처음에는 동서돌 사정도 있을 텐데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하여 이해하려고 했던 제 자신도 여전히 이 핑계 잡고 되면서 시를 등한시하는 동서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바쁘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나도 바쁘게 살아가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어. 나는 동서와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동서와 더 멀어진 것 같아 좀 그렇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와서 같이 음식하고 서로 만나면 좋겠어. 동서도 이래저래 바쁠 텐데 나도 집에서만 노는 건 아니잖아? 네, 형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괜히 농땡이를 부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정이 있었답니다. 어쨌든 앞으로 형님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죠? 제가 한 말 후에야 동서도 제 눈치를 살피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일일이 시키고 따져야 하는 척했고 제가 별말 없으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시댁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눈치가 없는 편도 아닌 동서가 그렇게까지 하는 게 참 답답하고 괜히 얄밉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하나 따져먹고 혼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은 아니라 생각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괜히 제 때문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의 행동을 어느 정도는 자제하고 싶었습니다. 눈 감아줘서 좀 심한 것 같다 싶으면 한 번씩 지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형제 중에서 혼자 미혼이던 막내 도련님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집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자상하셔서 자식들이 데려온 여자를 반대하실 분도 아니셨고 도련님이 즐거워한다고 해서 결혼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예비 신부는 둘째 동생과 친구 사이라도 제 앞에서도 친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그 일이 잘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 했지만 결과는 제 예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오자마자 막내 동생은 제 손을 포옹하며 인사를 했어요. 해당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어 작성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지금 바빠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댁 관련된 일에는 형님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주시죠. 새로 운 막내 동생이 일을 하는 핑계로 시일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둘째, 동생도 막내에 휘둘린 채 꼬드겨서 함께 나오고 있어요. 파업을 하듯이 시행일에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시일 문제로 함께 상의를 해보려고 하면 둘이 미리 입을 맞춘 듯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제게 떠넘기는데 결국 둘이 합심해서 저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 둘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다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제가 동서들을 잡돌이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 동서들이 생각이 있다면 적당히 눈치를 보며 선을 지키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둘째 동서가 제 눈치를 보면 하는 척이라도 했었고 막내 동서는 뭐
이제 막 시집와서 뭘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그러나 이런 막내 동서를 친구로서, 윗사람으로서 이끌어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동생 다진은 오히려 막내 동생 다진에게 휘둘리고 있어서 우리 아버님이 잠시 병원을 다니게 되셨는데 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번도 걱정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다가 어쩌다가 동생들이 아버님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들 매정하게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나도 사정이 있어서 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라면 그냥 조금 빼보지 그래.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면 이렇게까지 부탁하지 않겠죠. 그날은 제가 회사에 일이 있었어서 그래요,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우리도 다 일하는 사람들이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아, 누가 듣면 형님만 직장 생활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우리도 회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동서 씨. 아, 정말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일 아닌가요? 형이야말로 저를 너무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네요. 그동안 시댁에 와서도 피곤해 죽겠다며 일손 한 번 거들지 않고 밥만 먹고 도망치듯가 버리던 사람들이 자기들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오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하나 무시하는 일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며느리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아버님까지 무시하는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동서 씨들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씨들 온 김에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야? 저 바빠서 얼른 가봐야. 하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요. 형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벌써 가려고 하시는군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늦게 왔으면 배려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밥만 먹고 도망치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형님의 말이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우리가 죄진 사람들도 아니고 시댁에서 도망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동서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나도 동서들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해드리려 했는데 동서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가 뭘 넘겨야 했는데요, 형님. 설마 혼자 음식 좀 했다고 이런 경고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럼 느리지만 바쁘고 피곤한 거려. 어떤 일을 대충 처리해도 문제없는데 왜 그렇게 깐깐하게 요구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까지 여러모로 편히 해주었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개의 일을 해준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나는 참고 참았어. 여러모로 바쁘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기다렸거든. 그래도 얼마나 바빠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에 동생들은 매번 가족 행사만 챙기고 시부모님께서 요청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는 것 같아 보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수고비를 주었던 거잖아요. 형님 혼자 힘들게 하시는 것이 죄송해서 돈을 선입금했으면 됐을 텐데 무슨 더 바라실 건가요? 설마 저희들에게 더 요구하실 건 아니겠죠? 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동서 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일 안 하는 대신 돈 달라고 그래서 그걸로 책임을 넘기면 되겠냐고 그래. 100번 양보해 두 사람이 정말 바빠서 못 온다고 하자. 근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건 둘째치고 아버님께는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은 아버님인데 동사들이 아버님 눈치를 봤으면 이렇게 못하지. 설마 아버님께서 어머님 없이 혼자 계신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아니면 아버님께서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며느리들을 예뻐하시는 걸 이용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라면 생각을 고쳐야 해. 그런 아버님이 더 알아서 잘해야지. 안 그래?
동서들, 아버님께서 서운해 하시기 전에 이전에 해줬던 것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들 입장에서도 내 눈치를 살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의 눈치는 살펴야 할 거야. 아니야, 형님. 괜히 아버지랑 우리들 사이에 간섭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고요? 우리도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한 일을 그렇게 거절하면서 그때 우리도 다들 사정이 바쁘다고 말했잖아요. 매번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빠져나갔지만 사실 동생들은 그 정도로 바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생각 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동생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어디서 둘이서 그날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다면 그저 속이고 싶었으니까 마지막까지 숨길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SNS에 놀러간 모습을 올렸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혹시 그날 가신 걸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형님이 직접 보셨다고요? 그곳에 있는 것만 보셨다고 생각했을 텐데 나는 일일이 말해주기 귀찮아서 건너뛴 거려. 하지만 그동안 둘이 바쁘게 다니기만 했던 걸 다 알아요.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면 끝이란 줄 알았어요. 동서들은 그렇게까지 멍청한 사람으로 보아서 형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건가요? 왜 계속해서 이야기를 쫓으세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진다고요. 윗사람을 굳이 아랫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는 상황을 알아챘다. 적당히 대화를 나누려던 것이 갑자기 음성을 높이며 다툼으로 이어졌고 양쪽 사람들이 남편들에게 사건을 전해가며 사태가 커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끝낼 수 있었던 문제가 결국 남편들 사이의 다툼으로 번져가며 예전엔 문제 없던 형제들조차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태를 알고 있는 남편은 잘 대처했다고 인정받았지만 시끌벅적한 동생들은 각자 자신의 아내를 옹호하며 미안한 사과 없이 각자의 입장으로 막 엇갈리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맹세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 없이 아버님을 찾아 뵙을 시간이 없어졌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뻔한 핑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을 아끼시던 아버님은 시동생과 동서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괜히 아버님까지 속상하게 할까 싶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시댁을 도맡게 되었죠. 그렇게 저 혼자 시댁을 맡아 고군분투하던 중에 아주 큰 우환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기로 병원에 옮겨져 막힌 혈관을 뚫을 수는 있었지만 병원까지 이송되던 중에 심정지가 왔던 아버님께서는 치료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식물이 되신 거죠.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언제 깨어나실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절망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가운데 저희를 분노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고 난 뒤 동서들이 단 한 번도 아버님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동서들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자식들인 동생들도 두세 번 들여다본 게 전부였죠. 다들 병원을 찾아와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자신들이 뭘 할 수 있겠냐며 심드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생들도 그렇고 동서들도 그렇고 너무하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과 재간의 사람을 불러 모아 아버님 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다드르러 앉아 있었어요. 결국 보지 못한 남편은 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태도가 왜 이렇게 삐뚤한 거야?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너희들이 사태를 처리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저번에 병실에 왔을 때 너희도 당황했던 거 알아. 하지만 오늘까지도 마치 남의 일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너희는 왜 그런 거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저번에 있었던 일 때문인가?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때 형수가 강요를 했는데 형수 편들도 형에게 크게 실망했어. 그 이후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고. 형수님도 우리 아내와 재수 씨한테 사과 안 하셨고, 그게 우리가 사과할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프신데, 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리 조부, 아버지를 어떻게 돌볼지 결정해야 해. 그게 오늘 우리가 만져야 하는 중심 문제야. 근데 왜 나왔냐고 이야기할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라고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형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야겠죠. 물론 다들 바쁘게 하고 있으니까 간병인을 고용해야겠지만 주말에만이라도 우리가 교대로 아버님을 돌보는 걸로 하자. 그리고 잠깐만요. 큰아버님,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버님을 돌보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주말 동안에는 큰 형님만 아버님 곁에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큰 형님은 평일에도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만일에 일이 있어도 대신 저희도 완전히 방치하진 않을게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아버님과 큰 형님 모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손해만 보는 일은 아니에요. 동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손해를 보거나 보지 않을 것인지를 따지는 일이라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님. 깨어나셨을까요? 동서가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평일에 일을 마치고 아버님을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간병해 주시는 분은 아버님을 간병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계시는 아버님께 말을 건네거나 얘기를 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자극이 있어야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것이 미신이 아니에요. 아니, 미신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아버님이 깨어나실까요? 아버지가 깨어서 계시겠습니까? 전에 내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었어요. 환자 곁에 앉아 얘기해 주는 것이 자극이 된다고 아버지가 깨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왜 모두가 이렇게 태도를 잃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막내 동생이 먼저 얘기를 꺼내고 분위기도 조성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가 쓰러지신 일은 별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형님이 인척하세요. 우리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아버지를 챙겨줄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정성이 없나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방법으로 정성을 표현하겠다는 게 말이에요. 뭐야, 넌 그동안 아버지께 무슨 정성을 보인 적이 있니? 아버지를 이유로 하여 핑계만 대지 마세요. 되고 안 찾아뵙는 것이 정성이다. 선물만 보내면 그것이 정성이야. 둘째 너도 그래. 너 얘 뒤에 숨어서 눈치만 살살 보는데 너 거짓말하는 건 티가 안 나는 줄 아니야? 뭐라고요? 너 형님 지금 어디서 그러는 거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이, 형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러세요? 아이, 너희들이 내가 아버님 때문에 참고 있으니까 누구를 가만히 하겠느냐? 너희들 나가 내 집에서 헛소리 하지 말고 꺼지세요. 양심 없는 것들, 아버님이 지들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동서들이 태도에 화가 났던 나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동서들을 머리채를 잡았다. 잡았습니다.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손인의 개였다는 시동생의 머리채를 잡았겠지만 손이 2개밖에 없어서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고 2사람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대신 시동생은 제 남편에게 붙잡혀 집에서 내쫓겼죠. 남편이나 나는 그런 사람들과 아버님 관련하여 상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2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아버님을 챙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남편은 동생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나도 동서들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시가 있어도 아버님의 생신과 어버이의 날이 다가와도 동서인 두 분과 관련해서 혹은 도움을 받아서 아버님을 챙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느덧 연락을 먼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아버님은 병원에 계시기만 하셨어요. 한 번도 병문 안에 온 적이 없었죠. 그러고 나면 저희는 완전히 유일무이한 상태로 3년을 보냈고 남편과 저는 둘이서 아버님을 돌봐야 했어요. 머릿수는 2명뿐이었지만 아버님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먼저 병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 둘만으로 아버님을 돌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저만이 아버님 돌보는데 관여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러 전개로 인해 회사에 다닐 수 없었어요. 평일 내내 아버님 곁에 머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도와야 할 집안일과 다음 주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없는 자리를 남편이 대신 차지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도록 회사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버님을 돌봤습니다. 우리 둘 다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분명 치유가 될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또 연로한 아버님께서도 힘든 싸움을 견디고 계시는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둘이 어렵다고 움직임이 없었죠. 때문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둘러싼 분위기를 계속해서 일관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버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까지 의식은 없어도 호흡과 심박수는 정상적이었다고 하기 어려웠고 심박수도 높아지거나 낮아지며 불안정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버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더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면 아버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 생명유지 장치 중단 여부를 결정해 보라는 조언도 하셨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버님을 떠나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네요.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버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받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다면 고통받지 않으시고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과 상의를 마친 뒤에는 의사들과 연락했어요. 아버님께서 잘못된 말을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의사에게 상황을 알렸죠.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차단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당시 상황을 정리해서 문자로 남기곤 했어요. 남편이 연락하는 사이에 저도 혹시나 해서 동서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역시나 동서들과 통화를 할 수 없었어요. 괜히 연락한 것 같아서 후회를 했습니다. 애초에 몇 년 동안 연락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족으로서 돌이나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은 안 됐다고 느꼈죠. 열받는 것도 아까워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끼리 아버님을 챙기자고 했어요. 다음 날, 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아버님을 돌봤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갈 때쯤에 동서들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도찜해버립니다. 나쁜 기억을 읽는 척도 그만하고 좋은 사람이란 생각하자제 푸는 의제리를 더욱 잡아내고 있는 사용자가 또 왔다. 홀레미를 두른 사용자의 정보를 털면서 요이니벨라를 유혹한다. 만약 엄청난 방법이 있었음 오브를 공략하렵니다.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포인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소드의 패키지 것들을 어서 조금씩 들이재는 것이라고 권유한다. 아래는 정확한 한국어 문법 구조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아버님을 생각해보니 걱정도 했네요.
언제 촉가 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 곁으로 데려갔죠. 병실 문을 열어보니 아버님이 누워 계셨는데 급히 가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때문에 제가기 전에 아버님께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해 용서를 빌고 일어나서 힘내실 거라 생각해서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아버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레 문을 닫고 병실로 나갔습니다.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 그런데 문을 닫기 전 병실 안에선 동서들이 나누는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승현아, 이러다 아버님 정말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말이 시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 모니터에 내가 말할 때마다 반응이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 걸고 주물러드리면 곧 일어나실 거야. 아버님, 힘내세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눈만 떠주시고 여기에 지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아버님, 힘내시고 정신 드시면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두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님을 찾아온 것 같았어요. 지장 도장 있단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불순한 목적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꾸미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내기 위해 동서들 곁으로 갔어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장, 이게 무슨 말인데? 아버님께서 어디서 뭘 도장을 찍으셔야 하는데 재산 상속 관련된 서류인데요. 혹시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억지로 부르실 것 같아서 미리 아버님의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걱정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요. 아니요. 아버님 걱정도 당연히 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세요. 형님이 여전히 돈 때문에 왔다는 소리 하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 있어요. 이런 형님의 모습 때문에요. 저희가 걱정돼서 아버님께 도장 받으러 온 거라고요. 만년 느이 노릇한 거 가지고 생색이 아는 생색은 다 내고 아버님 재산 더 챙겨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한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소리를 해야겠어. 돈이 문제였으면 따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 또한 동서랑 사방님이 아니라 아버님 앞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형님하고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하시는 걸 보니까 곧 일어나실 것 같아서 안 되겠고요. 무슨 소리야? 모니터에 반응이 나오는 건 동서가 아버님을 주르니까 그러는 거지. 동서들 아버님 상태가 가잖아.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어제 우리 그 친구가 남편들께 문자를 보낸 걸 봤으면 어떤 상황인지 알 거야. 아니야.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만하고 나와서 내게 얘기 좀 해줘. 그래도 싫다면 혹시 우리가 없는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버님이 깨어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테니 저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해주세요. 동서들, 정말로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상속 관련해서 동서들과 같이 나누도록 도와줄 테니 도장 찍어주면 되겠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나와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정말이니? 그런 식으로 할게. 나중에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안 돼. 알겠으니까 빨리 나가기나 해. 아버지 곁에서 거리 끼지 좀 말고. 악물고 있는 동생들을 아버지 곁에 두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원하는 재산 상속 관련하여 아버지 대신 제가 약속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말고 어떻게 해줄까? 어차피 두 사람이 양심 없는 것은 제가 도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편하게 말해주세요. 형님 고생하신 건 알지만 말 조금 부드럽게 하고 말 말아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히 없어요. 공정하게 모두 분할하면 돼요. 10원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히 형님이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공평하게 나누겠어요. 형님,
시집 보실 때 예물예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들을 포함하여 저희가 아버님께 드릴 용돈 선물까지 모두 합쳐보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아버님을 모신다고 수고하신 것을 생각하면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지 아닌지는 떠나서 동생들 참 인간답지 않았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위급한 상황이라니까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얘기가 왜 나온 건지 상속 관련해서 약속하겠다고 했다면 이번 일의 맥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 욕하고 싶으시면 언젠가 혼자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서신을 먼저 보내시죠. 작성하시고 그래요. 내가 동서 같은 사람들과 얘기를 더해서 뭐해? 나만 기분 더럽지 어디에 어떻게 써줄까? 여기 아버님께 도장 받으려고 했던 종이 뒷면에다가 써요. 잠깐만 승현아,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어. 각서 쓰고 나 몰라라 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러지 말고 제대로 양식을 갖춰서 도장을 찍자. 양식을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아버님은 내일 한다고 하지만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좀 이따 저녁에 다시 오고 찍으면 되겠네요. 형님, 저러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쩌려고. 그래요. 말을 안 바꿔. 그러니까 다시 찾아서 사람을 속이지 말고 불안하면 녹음이라도 해서 이 자리에서 끝내요. 아니요. 인선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뭘 좀 알아보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저녁에 찾아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죠? 두 사람은 제가 자신들의 제안을 순순히 수락하자 의심부터 했습니다. 각서와 녹음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번복할 수 없는 형식을 갖춰서 저녁에 다시 올 거라고 말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죠. 저는 두 사람을 기다리면서 평소처럼 아버님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께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다시 쇼크가 올까봐 급히 의료진을 호출했던 상황을 아는 의료진들이었죠. 역시 잔뜩 긴장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다급한 움직임들이 점점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아버님께서 곧 깨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님이 의식을 되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기적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기쁜 마음에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고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은 회사에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함께 아버님께서 언제 깨어나실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3년간의 기다림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애타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버님께서 눈을 뜨셨고 그 순간 저와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깨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의식을 회복하신 아버님께서는 바로 말씀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와 대화를 나누거나 감격의 포옹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셨습니다. 이후 아버님께서는 뇌 관련 검사를 포함한 여러 신체 반응 검사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저희와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고 돌아오신 뒤에는 오랜만에 활동하기가 조금 피곤하셨습니다. 곧장 주무신 후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일어나셨을 때 매우 만족했고 아버지의 휴식을 지켰습니다. 그때 저는 두 사람의 모습에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동서들이 생각났어요. 분명히 저녁 때 저녁상을 갖춰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왜 한밤중까지 연락이 없는지 의아해했죠. 일반적으로는 굳이 연락하지 않았을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신 소식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진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싶어서였죠. 그래서 기대를 안고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를 마친 후에는요. 두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생각에 신이 날 것 같았거든요.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내며 제 전화를 받은 둘째 동생은 기쁜 마음을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형님, 우리 꼬장꼬장한 형님, 전화 주셨네. 왜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생아, 취했어. 아니, 아까 저녁이 온다고 말해놓고 안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가 알릴 소식도 있고. 아, 내일 갈게요. 오늘은 승현이랑 제가 술을 먹게 돼서 못 가요. 봐주실 거죠? 아, 오늘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들끼리 큰 소리 안 내고 좋게 좋게 합의를. 본문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봤으니까 아니다 그러지 말고 형님도 여기 와서 술 같이 드실래요 이제. 아버님도 없는데 우리끼리 다툴 일 없잖아요. 이제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그러 님노 오세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께서 없긴 왜 없어?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 정말 이제 상속 문제도 다 해결됐는데 뭐가 남았다고? 이러시나 형님. 더 이상 착한 척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막말로 이제 아버님 목숨 줄 형님이랑 아주버님께 달린 거 아니에요. 의사가 결정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그게 끝이지. 뭐가 내일 우리랑 각서 딱 쓰고 아버님 호흡기 때 드려요 아이. 그리고 그동안 다 죽어가는 그 양반 챙기느라 수고 많았으니까. 이리. 어서 오세요. 우리도 이제 형님과 잘 지내고 싶어서 일하는 것이에요. 아버님 목숨에 대해서 그 양반,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 동서가 지금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말을 너무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님 깨어나시겠습니까? 아이, 진짜 형님이야. 아, 왜 또야? 넌 왜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해? 너도 상대를 보면서 말해야지. 말도 안 통하는 상대를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 형님, 제가 승현이 아니라 셋째인데 쟤랑 둘째인 동서는 아버님께서 쓰러졌을 때부터 그 양반이 곧 죽을 놈이라는 목숨을 즐기는 놈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곧 죽을 양반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우리끼리 다 두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랑 앞으로 잘 지내고 싶으면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로 오셔서 술 한잔하며 그동안 있었던 우리 사이의 일들을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상속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싫다면 내일 병원을 찾아가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해해 주셨죠?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쳤다 역시요. 유산 관련으로는 재와 합의가 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님을 벌써 돌아가신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를 듣게 되니 참 어렵네요. 동생들끼리는 이미 한참 전부터 아버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었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만약 동생들이 돈을 노리고 있다고 한들 자녀나 며느리로서 노릇을 한다면 그래도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동안 아버님 앞에서도 존경을 보여주지 않고 노릇이 노릇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네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웃고 즐거워하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곁에서 아버지 곁에 있길 바라며 부탁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술집에 도착해서 어디 있는지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제게 불렀어요. 제가 의외한 표정이면서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죠. 저는 성큼성큼 두 사람이 있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형님 진짜 오셨네. 아니, 난 좀 반신 많이 했거든요. 승현이 얘가 형님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길래 어쨌든 자르셨어요. 형님을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찾아온 제가 반가웠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비틀거리면서 다가오는 동서를 테이블 쪽으로 밀어버렸죠. 그랬더니 동석이 엉망이 되었어요. 테이블 안주와 술들로 범벅이 되었죠. 아야, 뭐야 형님. 지거 나 밀었어요. 민 거 맞죠? 그래, 밀었다. 밀었으면 내가 어쩔 건데 아무래도 저번에 머리만 붙잡힌 것 같은데 그런지 정신이 덜 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없는 짓을 겁도 없이 계속 내 앞에서 하지. 그래서 오늘 너희들 정신머리를 깨우려 내가 한 일 다 끝난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두겠어요. 이런 내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는 그대로 그 테이블에 엎어져 있었고 너는 여기 왔을 뿐이야. 니년이 문제야. 너가 들어온 후 집이 정말 엉망이 돼 버렸어. 왜 그런 거야? 너네 때문에 집이 망가져 있어. 밖에서 뭘 하는 거지? 창피하지 않아? 아, 아니, 지금 너희 때문에 집이 망가져 있는데 밖에서 뭘 하든 창피하고 너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해. 난 막내 동생 동서의 뺨을 후려치고 곧바로 얼굴을 붙잡고 테이블에 쓰러뜨렸다. 다시 일어서려는 둘째, 동서가 발을 잡아 다시 엎어놓았어. 술에 한두 명을 제압하는 건 시비였다. 내 손은 휘날리며 그랬어. 형제야, 잠깐만 기다려. 잘못한 거니까 멈춰주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했던 유산 얘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요. 아, 유산을 내가 그것을 까먹고 있었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가 했던 말들이 전혀 의미 없는 대화로 변해버렸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우선은 우리가 잘못한 일들만큼 조금 당하자. 술집 직원이 찾아와 제지할 때까지 저는 두 동서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술집에서 피한 금액을 내고 나와서도 서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동서 들린 것 같아 제가 나쁜 며느리였군요. 우리가 재창하게 했어요. 앞으로 영원히 안 볼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창피했으니 창피는 모두가 되겠지요. 생각했어요. 아, 물론 모든 상황을 살피고 맞는 위치에서 처신하는 둘째 동서와는 다르게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센 막내 동서는 자기는 죽어도 안 할 거라며 버티긴 했지만 유장, 무장에게는 자존심과 고집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는 나쁜 며느리입니다. 라며 길거리에서 엉망이 된 모습으로 외치게 되었다. 이후 동서들이 저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생들이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깨어나 모습을 보게 되셨어요. 그러자 그제야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지요. 동서들의 남편들이 아버님께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병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동생들과 동서들과 함께 아버지의 깨어 계신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동안의 사실들을 말할지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동서와 동생들의 걱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회복하시는 동안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회복을 마치시고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남편과 저는 결혼한 뒤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후로 동생들과 동서들이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버지께는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끼리 대화할 때 사용하는 문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존댓말 형식으로 바꿔서 수정하겠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그동안의 상황을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이셨고 이전까지 고생해온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시동생과 동생들을 불러 직접 연락을 끊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직접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때 쓰러지신 분이라 생활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며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남편과 결혼한 것 다음으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말했듯이 우리 아버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덕분에 매일매일 며느리로서 사랑받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걸 느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동서들이 소판을 벌이며 즐거워하던 재산 소유자인데 그 재산을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모두 주시려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냥 유언으로 상속하면 동생들과 동서들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이제까지 우리의 행동이 돈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을 얻을 수 있고 저희의 노력을 아버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보기 싫은 동서들과의 연락이 끊겨서도 좋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아버님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지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은행해야 합니다. 모습이 가장 배 아플 테니까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